안녕하십니까. TBS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진행을 맡은 TBS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 모집 비율이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 매년 수시 전형 모집 비율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는 어려운 대입 전형 중 하나죠. 9월 10일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다양한 수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이실 텐데요. TBS에서는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입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TBS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시 지원을 앞두고 최고의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성구로 구청장님께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덥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작년 같으면 이 자리가 꽉 찼었는데 오늘은 조금 덜 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귀한 정보를 잘 들으시고 자녀들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되는 그런 기회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TBS에서 와가지고 1, 2부로 진행하는데요. 1부에서는 토크쇼로 전반적인 그 대입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담을 하면서 아마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2부에서는 저희 구청에 벌써 한 10년째 매년 오고 계시는 이치우 그 대입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요. 수박 먹고 대학 가자고 하는 수시 전형의 아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치우 비상교육 그 실장께서 오늘 2부에서 또 한 1시간 넘게 1시간 반 동안 아마 수시 전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잘 듣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건물에 바로 옆쪽에 2층에 가면요. 대입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언제든지 1년 내내 오시면은 대입 상담이 가능합니다. 1대1 상담도 다 해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대입 상담센터에 오시면은 대입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항상 상담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해야 되고요. 아마도 예약하려고 전화하시면은 가져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다 알려줄 겁니다. 아이들 그 학생 기록부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와서 상세하게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자료도 갖다 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쭉 상담회를 진행해 왔고 대학별 상담회를 이미 다 한 차례 다 했고 1대1 상담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에 가서 정시 설명회를 저희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더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지 면접하는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자세한 그 논술 지도라든지 이런 상담이 또 진행되는데요. 그 대부분의 상담은 다 1대1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당 거의 1시간씩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잘 그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상담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이요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전략을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엔 공부만 잘하면 됐는데요. 이제는 본인뿐 아니라 학부모 모두가 함께 공동 전략을 짜야 되는 이 복잡한 대입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전략을 짜야 되고 어디에 가야 될지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 작전을 펴야 되는 복잡한 시대가 되긴 했는데요. 하여튼 오늘 정보를 많이 들으시고 좋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전략을 세워서 아이들 원하는 희망하는 적성을 찾아서 희망하는 대로 모두 다 합격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구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2019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못하신. 덥죠? 나는 시원하고요. 저도 엊그저께 지방을 갔다 왔는데 아주 멀리 갔다 왔습니다. 마산. 근데 이 좋은 세상에 KTX를 안 타고 다른 일로 차로 하루 왕복을 했더니만 에어컨 바람에 목이 살짝 잠겼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구로구청은 비상교육하고는 MOU가 체결돼 있어서 저도 이게 회사가 바로 여기서 한 2km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같은 집안 가족 같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또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수시 죄송합니다. 수시와 관련되는 설명에는 그나마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시기적으로요. 아직 이제 좀 여유가 있다는 생각도 살짝 드시고, 또 수시는 정시에 비해서는 한 6번의 지원 기회가 또 있잖아요.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한 번씩 3번 지원을 하니까 되게 임박해 있고요. 방금도 이제 잠시 앉아 있는데 우리가 요 같은 장소에서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될까요? 수능 성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야 되는 운명의 시간들이 또 남아있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안 만나시면 아주 좋고요. 또 만나면 또 그 뒤에 또 다른 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시에 지원을 앞둔 지금 8월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다는 점을 축복으로 생각은 사실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남아있는 금년 입시에서도 조금 성공, 합격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도 사실은 1대1 아까도 제가 이제 일부도 봤는데 대면해서 뭔가를 좀 얻으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시간 기회가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우리 TBS에서도 이제 1대1 대면 상담을 할 텐데 가급적 거기까지도 참석을 하셔서 한번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은 대략적인 수시 지원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일부 끝에도 이제 학위성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던데 수시가 끝이 아니거든요. 정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능을 여전히 또 저희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시 정시까지 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몇 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저랑 또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왜 학생이 힘든 시기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도 이제 저녁에는 따로 한 학생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어제 저녁에 전화 통화하면서 저에게 한 얘기는 지금 공부를 더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1년을 대학에 사실은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1년 공부를 더 하기로 본인이 이제 결심을 하고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가장 본인이 걱정되는 거 아니면 이제 결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수능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지금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밖에 없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시간을 더 좀 투자를 해야 될지를 놓고 본인 스스로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저녁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제가 수험생 학생들이 많이 힘든 시기냐면 시간은 제한돼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우리 성인들도 사실은 결정하기가 힘든 시기나 그런 내용들이나 또 그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이 사실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뭘 더 해야 될지, 뭘 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데 오늘 이 1시간이 아마 그걸 좀 결정하는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사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같이 코치하는데도 도와주시는데도 조언하는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간절한 바람은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구청에 설명회를 갔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늘 이 설명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곰곰이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아이에게 전달할 때는 조금만 더 이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바깥 선생님 또는 가족끼리 조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숙고를 하시고 학생에게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좀 더 굳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괜히 내 생각하고는 다르네.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임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학생하고 의견을 좀 교환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시면서 자료를 한 권 받으셨죠? 대학 입시 정보 설명의 핵심 자료집 받으셨어요? 네, 갖고 계시죠?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가지고 가셨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한두 곳 정도는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잘 가지고 가셨다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꼭 다시 보시고 난 다음에 9월 10일, 14일에 있는 수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려놓으시고요. 준비된 내용들은 앞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아이가 준비해온 대학 입시에 특히 이제 수시가 현재 어느 상황인지를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많은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2019의 대입도 수시하고 정시가 아직 지원조차 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과 답변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최근에 와서는요 뭐 옛날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대학이라든지 뭐 인서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취업을 놓고도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대 가는 친구, 의대 갈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박수 쳐야죠, 그죠? 교대 갈 수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그 이후에도 뭔가 이제 취업까지 연결된 고리가 생기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취업이 될 수 있는 선호하는 뭐 학과라든지 지금 인기가 있는 학과를 쫓아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수시 지원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공 적합성과 연계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3년 동안 준비했던 것하고 그대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이 학과나 또는 전공을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뭐 취업과 더 연관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공 적합성과 관련되는 선택에서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립니다. 수시 모집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중요한 건 학생부입니다. 근데 학생부도 이제 3학년 1학기 내용인데 다른 친구가 좀 정리한 거 봤더니 8월 달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직 3학년 1학기 학생부가 다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아직 기재돼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상도 있고 또 일부 이제 뭐 세특의 내용들을 써주는 것들도 있고 또 내가 했던 활동들 중에서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자소서를 쓰려고 봤더니 학생부에는 없는 내용들 3학년에 와서 했던 내용들을 또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보니까 학생부를 마지막까지 좀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에서는 오해하면 안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활동 중심으로 해온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특히 이제 봉사활동 제가 봤던 학생부 중에서 가장 놀라운 친구의 봉사활동 시간은 1학년 때 100시간, 2학년 때 200시간 3학년 1학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했냐고 했더니 물었더니 이 친구의 답은 그냥 봉사활동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들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가고자 하는 뭐 사회복지학과 관련되는 활동들이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만 각을 다르게 방향을 다르게 해서 보면 이 친구의 내신이 소위 말하는 그냥 짝대기예요. 올 1등급입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200시간이 아니라 300시간, 500시간 해도 상관이 없죠. 학교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근데 이 친구의 내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최고의 내신이 아닙니다.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3등급, 5등급 정도로 보이고 있다면 이 친구가 3등급, 5등급인 그 교과 활동의 시간을 사실은
봉사활동의 시간에서 조금 더 빼내와서 거기다 더 보태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내신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신의 3점 몇 등급이란 이 내신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봉사활동 시간을 보면 다른 친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준비 과정에서 뭔가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비교과는 학교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구로 9에 있는 몇 개 학교들도 제가 2년 전에도 다 같이 선생님들 만나면서 학교 간에 비교를 해봤는데 벤치마킹 하듯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비슷비슷한 활동과 비교과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친구를 뽑아야 되겠느냐? 다시 이제 교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신. 그래서 내신의 가능성들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시 합격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시를 수시와 정시를 양분해서 이렇게 모집 시기를 놓고 보면 만약에 내가 정시 모집에 물론 수능이 한 번 시험으로 보는 시험에서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시험이 성적이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쪽박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불행하게도 시험이 안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그럼 수시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거냐, 마지노선을 놓을 거냐, 아유 낮춰야죠. 그럴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시에 갈 수 있는 수능 기반의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수시는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훨씬 더 높게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 대한 합격 가능성만 담보가 되면 수시 지원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죠. 왜? 구조적으로 수시가 더 많이 뽑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수시를 위해서 우리가 내신이든 학교 활동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를 해왔죠.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정시에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수시보다 높아지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도 특히 그런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뭔가 다른 작전을 짜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해놓은 상황,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봐서 마지막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이후로는 어떤 게 훨씬 더 나한테 더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립니다만 정시 합격석 가능성에 대한 것은 수능 시험도 치러지지 않았고 아직 수능 공부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 버전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예측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더 혼란스러우냐면 작년에 영어 절대평가가 들어와서 더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작년에도 영어 실제로 등급 1등급자 수를 보니까 53만 명 정도가 수능시험 봤는데 그중에 10%입니다. 그죠? 5만 3천 명이 영어 절대평가 100점 만점 가운데서 다 90점을 넘는 1등급으로 바뀌었던 거죠. 근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상대평가할 때는 4%였으니까 50만 명이 시험 봤다 그러더라도 4, 5, 20이니까 2만 명이 좀 넘는 거죠. 근데 그게 수시 최장력 기준도 많이 흔들어 놨고요. 정시 모집에서의 영어의 변별력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정시 모집의 결과하고는 다른 모양새를 지금 가져오고 있고요. 금년에도 똑같이 지금 시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현재 상황들을 점검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게 6월 모평 한번 치렀죠. 근데 6월 모평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상담했던 녀석 중에 한 명은 6월 모평을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봐도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과감히 얘기했습니다. 수능이 부담되느냐? 부담된대요. 모평이 성적이 안 나올 게 뻔히 예상되는데 모평 시험 보고 나면 더 부담이 된다고 제가 그 시험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왜? 보고 나면 결과는 뻔한데 그 보고 나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할 거란 얘기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정시의 수능의 끈을 놓지는 못하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봤을 거고요. 9월 달에 있는 모의평가도 또 치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는 공부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9월 모의평가가 있는데 그 9월 모의평가에 대한 것도 지금 머릿속에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해법을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수능을 치른다면은 수능의 모의평가라고 하는 6월, 9월 실제 수능에 치르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 모평 아마 많이 지나서 잊어버리셨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6월 모평이 실제 수능의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았고요. 국어는 뭐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등급 컷이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출제되는 형식은 지난해 수능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뭐 화법하고
장문인가요? 두 개 이제 복합 지문 나오면서 세트 문항으로 4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독서하고 문학에서도 지문별로 뭐 6문항, 5문항, 4문항 이렇게 이제 엮어져서 나오는 그 체제는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수학은 이제 좀 다르죠. 6월 모평까지는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닙니다. 실제 수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다 배운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나올 만큼의 출제 범위가 다 이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꽤 높았고요. 영어는 어땠어요? 영어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금년에 새로운 유형의 그런 문항들이 일부 6월 모평에 실험적으로 좀 들어온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간만 조금, 문제 푸는 시간만 조금만 길어져도 되게 힘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6월 모평의 출제 경향들을 지금 다시 뭐 리마인드해서 복습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머릿속에 헤아려 둘 시간들이 올 거고, 이게 9월 모평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모평까지 모의평가는 어떤 내용들이 출제됐는지를 국어, 수학, 영어 위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봐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이해를 도우면 이 난이도가 발표된 겁니다. 6월 모평 91점이었죠.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등급 컷이 다 낮았어요. 그 다음에 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난해 가형에 보시면 92점, 84점, 8점 정도가 지금 낮아진 거죠. 두 문항이 더 어려웠고요. 여기는 10점이고요. 네. 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92점에서 87점, 88점에서 82점, 81에서 73으로 등급 컷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꾸로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월 모평처럼 실제 수능도 어렵게 나올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6월, 9월 모평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난이도는 실험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후반 뒤쪽으로 갈수록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8월, 9월 이후로 수능 공부할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고 수능 공부만 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등급 컷이 보면 2개 틀리고 2개 틀리고 4점짜리 2개 틀리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죠? 4점짜리 하나 더 틀리면 2등급 컷이 되는 거고, 이런 체제로 계속 바뀝니다. 실제 수능은 거짓말처럼. 그래서 난이도에 지금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9월 모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연해 하지 마시고 수학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뒤쪽에 제가 왜 수능의 수학이 중요한지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어떠냐? 영어는 6월 모평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게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지난해 수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점 이상이 10%였는데 4.2%로 떨어졌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뭐하고 똑같아요? 상대평가하고 똑같습니다. 이만큼 어려웠던 거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야, 여름방학 때 영어 공부를 새로 해야 되겠네? 내가 영어는 웬만큼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2등급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안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난이도로 나올 거냐? 모릅니다. 그죠? 근데 훨씬 더 쉬워질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실험적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다만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풀지 못했던 유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습을 해놓을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6월뿐만이 아니라 실제 9월 달에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상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학평만 시험 보다가 모평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 6월 모평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친구가. 왜? 선배들이 같이 보는 시험인데 평소보다 등급이 한 1등급, 2등급씩 떨어지고요. 100분위도 많게는 10, 20씩 떨어진다며요. 좀 불안해서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졸업생들이 들어오면 실제로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위쪽에 오니까 100분이랑 등급이 떨어지는 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수능시험 체제상. 근데 하지만 겁내할 필요는 없죠. 왜? 아직까지는 선배들이 나보다는 수능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 상황이니까.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험을 보면 모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원점수든 간에 몽땅 모아놓고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 국수담 성적을 먼저 합산해서 100분이든 등급이든 간에 좀 고려를 하시고 영어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6월 모평의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자,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 모평으로 정시 모집에 어느 정도 대학과를 가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입시 기관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점수 넣어보면 어느 정도 대학학과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월뿐만 아니라 7월 성적도 마찬가지고 9월 모평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수시 모집의 마지막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까지 해놓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능은 수능 나름대로 있고 뒤쪽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내신이나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교과들도 많은 것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놓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능은 지금 학교 안에서든 어디든 간에 잘 다뤄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할 텐데 아마 현재 지금 대부분이 고3인가요? 한번 볼까요? 고3 부모님 이렇게 고3 부모님 예 내리시고요. 고2 부모님 예 내리시고요. 첫째 아이가 고2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고1 예 내리시고요. 중3 예 내리시고요. 중2 네 여기까지는 없는 걸로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고3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시기인데 2019학년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글쎄 우리가 자연계열 학생들이라면 다 이제 소망할 텐데 의대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학부제로 지금 바뀌어지면서 대학에 정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놀라운 일은 작년도에 2,500명 정도였는데 2,900명 정도잖아요. 이게 한 400명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보면 가톨릭대를 포함해서 이제 의전을 해서 의대로 전환한 대학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의대뿐만이 아니라 치의 한의까지 하니까 4,300명이 되는 거죠. 인원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자연계열에서 위에서 다 의대 간다고 꼭대기에서 헤아려서 4,3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연계열 수학 가형에 과탐 보는 친구들이 대략 한 1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의 이 4,300명이라면 대단히 많은 인원들이 의대에서 선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뭐 팁이라면 팁인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전에는 수능 시험의 최장력 기준이나 또는 정시 모집의 수능으로 의대에서 선발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그 구도가 좀 다르죠. 이게 1,900명 대 1,000명이잖아요. 수시 정시가. 근데 7대 3 구조나 뭐 그보다는 아니게 이제 수시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늘어난 인원을 보시면 수시 대 정시가 보면 2배 이상이 수시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2018에서 2019학년도로 오면서 그러니까 결국 수시에서도 많이 뽑아요. 새로 증원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수시에서부터 또 다른 어플라이나 준비를 하셔야만이 지난해하고 다르게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시 수능만 넋 놓고 있지 마시고 의대를 가려면 수시에서부터 좀 더 적극적인 액션들을 해줘야만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좀 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많이 보셨죠, 그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와 있는 게 5월달 수시까지 요강이 발표돼서 수시 지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정시는 9월 3일 날 요강이 발표되는 거고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반 개고등학교의 일반 학생 기준이라면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이 세 가지에 해당됩니다. 실기로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긴 합니다. 특기자 전형이든 간에. 자, 근데 많지 않죠. 정시로 가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학생의 기준이라면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로 가면 수능. 이렇게 크게 4개의 지원들을 수시, 정시를 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시 4개, 정시 2개는 이제 대학에서 전형 설계할 때 저 틀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일반 기준으로는 수시 3개, 정시 1번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는 6번 복수 지원할 수 있죠. 일반 대학 기준으로. 정시는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말씀드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시에 6개 정도 6개 지원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라도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다녀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대학에 수시 원서를 내셨잖아요. 그죠? 그럼 됐어요. 그럼 전문대학에 가야 됩니다. 이후에 정시 모집은 저희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극히 당연한데도 수시 모집의 지원 전략을 짜시면서 마지노선의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나중에 다 이제 놓고 보면 뭐 중이나 또는 중상이나 뭐 최상이나 이렇게 내가 꼽았던 대학에 합격하면 좋지요. 근데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안 됐어요. 순위로 보면 5개, 6개, 6번째 정도 합격됐어요. 그럼 수시 합격됐죠? 기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낮게 넣은 거죠. 합격을 염두에 두는 거고. 근데 뭐 합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직 넣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합격을 가정해 보면 그게 넣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넣고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수시 정시는 76대 24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수시 모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대학 구조별로 보면 좀 다릅니다. 전국 대학 보면 76대 24잖아요. 이거 건동 홍숙 정도인데 72대 28. 그 다음에 중경 외시 정도인데 74대 26. 이제 여기가 조금 주춤하면서 수시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스카이로 가면 8대 2, 79대 21 정도로 수시 모집에서의 모집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시 준비를 사실상은 염두에 두고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개 대학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정리를 해봤더니요, 전국 대학하고는 구조가 다르면 전국 대학에서는 수시나 정시나 통틀어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게 42%예요. 그 다음에 정시가 여기 보면 24, 종합이 25 정도이죠. 근데 주요 15개 대학만 한 5만 명 정도입니다. 모집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5만 명 정도인데 보면 종합이 44%예요. 그리고 정시가 28%이고요. 교과 대신에 논술이 들어옵니다. 14%로. 그러니까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전략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교과를 기본으로 하는 종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정시 수능이고 세 번째가 논술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논술 전형에 사실은 많이 열광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주요 대학에서는 또는 좀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학생부가 준비 안 된 친구에게는 지원의 전형 유형이 논술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국 대학과 주요 대학이 조금 다르다를 염두에 좀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획 대비해서 지난해하고 대비했는데요. 대학마다 많이 다릅니다. 뭐 아까 제가 봤다시피 서울대라든지 최상위권은 79대 21 뭐 이런 구조를 보이고 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대학별도 아니고요. 계열별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원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모집 단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수시는 전형 유형이 중요하죠. 전형 유형의 그 모집 단위에서 몇 명을 뽑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눈에 보시면 뒤에서도 한번 더 나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건동홍숙처럼 이 15개 대학들 중에서 뭐 아무튼 수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보는 걸로 보면 이쪽은 6대 4 구조까지 62대 38 구조까지 가는 데 있고 65대 35 구조까지 가죠. 그러니까 생각외로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뽑는 대학들이 비율들이 짱짱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만 너무 올인하고 한쪽으로서 다 안 되고 나면 정시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로 한번 가볼게요. 수시 전체 모집 인원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대학에 입시해서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지금 고1에서 고2에서 고1로 내려가는 인원, 고1에서 중3으로 내려가는 인원이 그 두 개 연도의 연차로 합하면 한 12만 명 정도가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정원들을 지금부터 계속 줄여서 나중에 중3이 대학 가는 시기에 대입 정원하고 두 개를 맞추자 해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학생부 모집 정원이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논술은 시행 대학 수하고 인원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대가 논술을 전면 폐지하면서 인원이 좀 빠졌다가 다시 조금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성 전형은 나중에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대학별로 정한 수시의 원서 지원을 합니다. 그죠?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게 6개 대학을 채워야 되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6개 대학을 쓰는데 고민 많이 하다가 경희대를 하나 넣었어요. 경희대 되게 높게 넣었는데 경희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경희대보다 더 낮게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어디를 넣을까 고민하는데 마땅치 않죠. 경희대보다 더 낮추긴 좀 싫어요. 그럼 고민하다가 그럼 비슷한 데 하나라도 넣지 그러면서 중앙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중앙대를 선택하고 나니까 경희 중앙보다 어디가 더 높지? 성균관대 하나 넣자. 그리고 성균관대 하나 넣어서 벌써 3개입니다. 3장을 놓고 보니까 경희, 중앙, 성균 괜찮네 대학이. 근데 조금 높여서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아? 그럼 뭐 스카이지 뭐. 그리고 연대 하나, 고대 하나 넣습니다. 5장이 딱 찼어요. 자,
이제 더 높일 데도 없고 또 낮추기도 그렇고 뭐 어디 넣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학생일 경우에는 이대가 있었지. 그리고 이화여대를 하나 고릅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글쎄 뭐 서울대 한번 넣어볼까? 일반 전형 그냥 넣고 가는 건데 어때? 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형 넣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최초 고민할 때 경희대에 넣었던 그 고민의 시기로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고민은 상당히 많이 고민하다가 경희대를 하나 골랐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연대, 고대, 이대, 성대, 그다음에 몇 군데 대학들이 이제 뭐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딱 정해지면 한 6개 정해지면 처음 선택했던 경희대는 꼭 합격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진짜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꼭 합격할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실제로 내가 경희대 선택할 때 처음 선택할 때는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개를 넣다 보니까 다 만만치 않은데 경희대는 될 것 같고 경희대 옆 동네에 있는 중대도 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결정 시기가 사실은 다시 한 번에 이제 경희대 고를 때 다 고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고르면서 경희대 기억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좀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9월 10일 이때가 아니고요. 8월 마지막 주 정도 들어가시면 골라놓은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나시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제대로 골랐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제 골라놓고 난 다음에 이 뒤로는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바로 해넣어야죠. 논술 마냥 대학 골랐으면 논술 준비해야죠. 그리고 학종으로 6개를 넣었다 그러면 면접 준비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3배수 내주 5배수라고 생각하면 뭐 설마 그게 통과하지 않겠어? 라고 본인 스스로 최면에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 다음에 쇠장력 기준 갖추려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되죠. 많은 게 남아있는 겁니다. 언제? 수시 모집에 원서 넣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가지수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이들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도 있는데 잘못 넣으면 잘못 넣을수록 뒤에 해야 될 게 전부 많은 거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언제 해야 되느냐?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한 달, 11월 중순 2달,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60일, 70일 사이에 저 많은 것들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고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민의 숫자나 양들을 조금 더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에 지원하면 다 끝나지 않고 최종 언제 갑니까? 12월 27일 날 돼야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복수 합격되는 데만 있으면 등록하고 내가 이제 예비번호 받아서 기다리는 점에서 추가 또 합격 오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쳐서 시간들이 많이 지나야만 최종 결정들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원하시고 난 다음에 당장 수시는 뭐가 결판 지어진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말씀을 좀 당부드립니다. 수시 모집의 특징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또는 종합 전형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뒤쪽에서 논술 전형도 확대됐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로 그려봤는데요. 교과, 종합, 논술, 적성인데 전부가 다 많이 좀 늘어나고 적성만 조금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별 전형 유형에 관련되는 것들은 요소별로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숫자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표로 나타냈는데요. 대학별로 놓고 보면 서울대는 다 학종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학종이 많은 게 고려대라고 볼 수 있고요. 연대는 학종도 있고 논술도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실기도 있는 거죠. 교과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대학별로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논술은 주요 대학은 전부가 다 논술을 보는데 전체 33개 대학에서 13,000명 정도가 논술을 보는데요. 가장 크게 변한 특징은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연세대가 논술 100%로 뽑습니다. 학생부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여전히 수능 최장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부 없애고 연세대는 논술 100%로 뽑고 나머지 대학들도 전부가 다 주요 대학들은 논술을 보는 겁니다. 그 주요 대학은 왜 논술을 볼까요? 왜 논술을 볼까요? 왜 논술을 보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 끼면 그 대학의 인지도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모양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그래서 논술을 하는 대학과 논술을 하지 않는 대학으로 나눠져 있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도 논술의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고 없고를 계속 뭐 반복하고 하고 금년에도 좀 방식들이 좀 바뀌어지는 것들도 있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계속 달라지는, 그러니까 조금 과도기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결정적 코치 아마 책을 좀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TBS 혹시 상담받고 대학 가자 기상대 그 코너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죠? 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오늘 그 결정적 코치에 나와 있는 사례들도 한번 보시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반드시 보세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서류로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책으로 활자로.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는 검색해보면 지난해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뭐 교대와 관련되는 사례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내신과 관련 방송으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분량인데 그 분량을 좀 지켜보시면 우리 아이나 또는 내 지금 상황하고 거의 엇비슷한다면 사례로서 거의 뭐 100% 싱크로율이 높은 거죠. 그죠? 참고로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 그런 정보들을 다 오픈해서 주진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결정적 코치는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든 아니면 학과의 성향이든 한번 보시고 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의 상담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아이를 우리 TBS의 상담 그 1:1 상담이든 아니면 대학에 직접 가서 우리 학생의 정보들을 다 놓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대학에서는 절대 원서 넣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원서 한번 넣어 보시죠 정도로 끝나고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넣어 보시죠 정도로 대부분 다 결말은 끝나는데 그 책자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의 그 실제를 놓고 보면 저도 상담할 때는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없다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팩트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실제 합격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건국대하고 지금 서울과기대하고 몇몇 대학들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좀 입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교과성적 우수자, 작년까지 이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우수자가 교과성적 우수자로 좀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성적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요. 작년 결과보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을 좀 받아들이실 때 작년의 상황이니까 작년의 결과니까 100% 일치한다라고는 보시지 말라는 점을 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에 변경이나 바뀐 내용들을 인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결과로 넣으시면 우후죽순 다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바뀐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전형 유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 더 숙지를 해야 되고 작년의 결과나 작년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합격 사례를 보실 때도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주요 대학들이고요. 작년부터 고려대만 논술을 안 합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대학에서. 근데 아무튼 그거 빼고 난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강화해 놓은 상황인데 연세대가 금년에는 반대로 논술 100%로 뽑겠다는 전략적인 방안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형 유형별로 지금 우리 현재 내 상황에서 비춰서 어떻게 수시를 좀 정리해 볼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수시 모집에는 일반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가 있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이죠. 세 번째가 논술입니다. 그죠? 뒤에 이제 적성도 나오고 특기자도 나오는데 좀 염두에 두시고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전형 유형이나 전형 요소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헤아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인데요.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신, 기계적으로 계산합니다. 1등급이면 10점, 2등급이면 9점, 3등급이면 8점. 그죠? 이수단위 고려해서 다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썸 내고 이수단위 나누고 그러면 내 점수가 몇 점 이렇게 나오죠. 자, 복잡하니까 대학별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석차 등급,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과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위수 고려해서 우리가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1등급 때 해당하게 되면 서울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과 자체는 뒤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대학별로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치를 좀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상위권에 2등급이 넘으면 현실적으로 교과 전형에서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 중위권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 후반대까지가 되거나 또는 자연계열에서 3등급 초반도 됩니다. 왜 돼요?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준비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수능 준비 진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준비를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수시에 학생부 준비를 더 많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그러면 학생부에 3등급이 넘어도 자연계열에 인서울에서 들어갈 대학들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교과 전형은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더니 대학 수준이 너무 높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있던데요. 다 똑같습니다. 전형 예시를 제가 드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 홍익대 학생부의 교과입니다. 그죠? 학생부로만 뽑아요.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이거 대학에 나와 있는 작년 결과치 전형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붙을지 떨어질지 알 수 있는 거죠. 숙대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부서 전형에 교과로만 뽑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가끔씩 우리를 혼돈케 하는 전형 유형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을 하는데 학생부 교과로만 하지 않고 면접을 20%를 갖다 넣습니다. 대신에 면접이 들어오면 하나는 빼줄게 그럽니다. 뭐예요? 최저 기준은 안 볼게 이런 겁니다. 최저 기준 대신에 면접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중대 학교장 추천은 학생부 교과에다가 서류를 봅니다. 서류. 그죠? 서류를 보고 우리는 최저 기준 반영을 안 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대학마다 약간의 변형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방식들을 쓰는 겁니다. 종합 전형은 어떠냐? 교과 전형은 되게 간단합니다. 결과만 가지고도 지금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당락 여부를. 근데 종합 전형은 어떠냐? 교과 전형하고 좀 달라요. 이건 사실은 합부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봤더니 경희대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딱 보니까 한 개 학과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국어 국문이든 아니면은 인문계열 어떤 학과든 또 자연계열의 뭐 어떤 생물학과든 간에 딱 보니까 세상에 3.5등급도 합격을 한 게 딱 보이네요. 4점 몇 등급도 붙었어요. 그러면 내가 2등급대 후반이잖아요. 그럼 나는 당연히 붙을 것 같아요. 숫자로만 비교해 보면,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의 수준들을 교과하고 제가 비슷하게 갖다 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에 비해서 평균 0.5에서 1.5나 2등급 정도씩 낮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는 사실은 놓고 보면 너무 많이 낮은 친구들이 합격을 하긴 하는데 그게 합격한 10명 중에서 한 2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되게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평균을 내리는 겁니다. 국수영사나 국수영과의 평균 등급을 낮추는 거죠. 그 정도이지 실제로는 사례를 보면은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많이 낮지 않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교과만 당락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교과 외에 다양한 전형 자료들도 활용이 되고요. 최종은 뭐예요?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류만으로 제출하고 끝내는 데도 되게 많죠, 그죠? 특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만 제출하잖아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합불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는 데가 많잖아요. 1단계의 선발, 3배수 내지 5배수를 선발하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을 보죠. 그러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인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만 내요, 그죠? 성균관대도 서류만 내고 한양대는 학생부만 내서 평가를 하고, 그죠? 이화여대도 서류만 내고.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고려대 한번 볼까요? 학추 2에 1,100명 뽑는데 5배수는 서류로 뽑고 면접을 50%. 면접의 영향력이 높은 게 학추고 일반 전형은 면접의 영향력이 낮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다르게 고려하죠.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느냐를 목표를 두고 이 대학 안에서도 전형 유형을 저울질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배수 내지 5배수를 1단계에서 뽑고 2단계에서는 최종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학생부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으로만 뽑고 수능 최저 기준이 일반적으로 반영을 되고 변칙을 쓴다. 비교과나 면접을 넣기도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 생각에는 이 종합이란 두 글자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교과뿐만이 아니라 비교과의 내용들도 보고 내가 쓴 자기소개서, 우리 선생님이 써주신 추천서까지 포함을 해서 서류로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3배수 내지 5배수 내가 안에 들면 최종 면접을 가서 인터뷰해서 너 괜찮은 녀석이구나, 뽑을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까지 가는데 종합적으로 많은 전형 자료와 시간들이 걸리고 분석하고 뽑는데도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나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전형 요소들도 많이 활용되는 그야말로 종합 전형인 것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많은 시간들을 준비를 했는데 과연 이게 될지 아니면 안 될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학생부 교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보니까 2.7등급이면 돼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모모 대학의 모모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니까 그럼 나는 충분히 가능하네. 내신으로만 놓고 보면 가능한데 비교과의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쓴 자기소개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봐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내가 3배수나 5배수의 범위 안에 내가 가진 능력들이 다 충족돼야만이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최종 아닌 거죠. 면접 봐야 1배수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쓰인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죠? 1번, 2번, 3번. 이 자기소개서는 많이 보시고 또 학생이 써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4번 문항은 대학별로 자율문항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자율문항들은 좀 독특한데 독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독서에 관련돼서 책 3권 정하고 난 다음에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책을 읽게 된 계기나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 준 영향을 중심으로 각 500자씩 각 3권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보세요. 연대, 중대, 경리대, 외대, 건대를 보면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셔. 똑같습니다. 4번 문항이. 나머지 대학들도 보면 지원 동기가 많죠. 선발해야 될 이유, 입학 후에 뭐 할 건지, 진로 계획. 다른 대학들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앞으로 너 뭐 할 건지, 학업 계획이 어떤 건지, 진로 계획, 학업 계획. 그죠? 근데 한양대는 자기소개서가 아예 없어요. 이화여대는 자기소개서는 있는데 4번 문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하죠. 네, 보여드리는 이외에도 다른 대학들도 다 있는데요. 대부분 1, 2, 3번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 4번 문항이 자율적으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교과서적인 스케줄을 보면요. 첫 번째,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좀 정리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나간다. 언제? 7월 달부터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금 8월이잖아요. 자기소개서가 써 있어야 돼요? 안 써 있어야 돼요? 써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교과서적으로는 그래요. 이 자기소개서에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자료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8월 달에는 미세한 내용들을 수정을 하고 9월 달에는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보내는 뭐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공부하는 그 친구도 바꿀 건 자기소개서밖에 없는데 자기소개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지 지금이 이제 쓰고 있으니까 아니면 수능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최저 기준도 갖춰야 되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쯤에 다 끝난 친구들이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자기소개서에 쓰는 시간들을 사용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소개서가 더 잘 써지느냐 이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학생부에서 해왔던 내용들의 중요한 것들을 자기소개서로 옮겨 적는 건데 다만 옮겨 적을 때 우리가 글로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입학사정관들은 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주어진 글자 수에 맞춰서 써서 내면서 이해시켜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소개서가 뭐 100%는 아니지만 부족한 2%를 구제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긴 쓰는데 한 달, 2달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소개서를 한 편에 잘된 걸로 만들어서 냈어요. 그럼 자기소개서 때문에 뽑히느냐? 그건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를 쓰되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가 학생부에 또는 내가 했던 학교의 교육과정 그 생활활동이나 내용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내용들을 임팩트 있게 몇 개를 골라서 전달을 제대로 할 거냐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쓰는 것도 별로 늦지 않았고요. 한 2주, 3주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써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뭘 기준으로?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쓰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내용들을 주저리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내용들은 다 학생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내가 자기소개서로 담아서 구체적인 내용들, 사례나 에피소드를 넣어서 잘 쓸 수 있는 거, 전달 잘할 수 있는 걸 딱 하나를 골라서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백그라운드도 잘 모르는데 주저리 군더더기 있는 말을 많이 넣으면 글자 수도 제한되어 있는데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그죠? 중요한 내용들을 앞부분에 갖다 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글을 읽더라도 앞부분에 임팩트 있는 내용이 들어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내가 쓴 글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엄마나 아빠에게 한 번 더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너 그런 녀석이었구나, 너 그랬구나, 너는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너 괜찮은 놈이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입학사정관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맞춤법. 요즘 잘 안 되는 경우 많대요. 그래서 한글에 넣어놓고 맞춤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빨갛게 뜨잖아요. 그거 띄워주면 또 빨간 줄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놓고 나중에 보고 이제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목을 다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각 그 항목별로. 근데 제목을 다는데 제목이 우리가 언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 헤드라인처럼 정말 임팩트 있게 그것만 몇 글자만 읽어도 딱 들어오게끔 제목을 정하면 그 제목이 매력이 있죠, 그죠? 근데 제목을 잘못 지어서 잘못 보여지게 되면 실제 내용을 많이 가리게 되는, 그러니까 내용은 훨씬 더 좋은데 제목을 잘못 정해서 그 내용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목을 정할 필요는 없고요. 제목을 만들어서 제목을 넣더라도 그 제목이 충분히 내가 쓴 자기소개서의 많은 항목들, 각 내용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종에서는 면접인데요. 면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기반 면접이고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요. 최종 당락을 정하는 거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접의 방식 중에서 이 제시문은 기출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메모해 두세요.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라고 그래서 지난해 논술이나 면접이나 모든 시험에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됐는지 안 했는지를 대학은 문서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5월 달까지 작성해서 올리니까 지금 아마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접의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 과목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려고 했는지 대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기 딱 좋죠. 그래서 면접도 그런 내용들을 먼저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제시문 기반 면접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수업 중에 발표도 잘해야 되고 평소에 좀 말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한 거죠. 공부가 좀 필요한 거고요. 서류 기반 면접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보면 학생부의 교과 수업 중에 과제를 잘 수행했다고 돼 있으면 어떤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 물리 과목, 물리 실험에 대해서 내가 했던 과제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입학사정관이나 면접관의 질문에 잘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돼 있잖아요. 난 과제는 잘 수행을 했는데 대안은 어떤 대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놨다가 입학사정관 또는 면접관의 질문에 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 기반 면접은요,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종 원서 넣자마자 바로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모든 걸 다 사활을 걸어야 되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했던 대학이라든지 한두 개 대학 정도의 학생부에 사본을 놓고요, 그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해서 줄거가면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모든 대학을 다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내 스스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깨알처럼 써놓고 좀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교과 종합에 이어서 논술인데요. 논술은 논술 성적이 거의 당락을 좌우하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전형의 경우 실질 경쟁률이 하락합니다. 이거는 맨 뒤에 Q&A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보시면은요, 빅3가 있습니다. 경희대 770명 뽑죠. 전체 성균관대 895명, 중앙대 886명입니다. 대학에서 선발하는 정원이 수시 정시 다 합해서 한 4,000명, 3,500, 4,0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을 뽑는다는 것은 논술로 아주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많이 뽑는 쪽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인원이 2명, 3명 뽑거나 5명 뽑는데 지원하는 것은 내가 합격하는 구조적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집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좀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논술 100도 있지만 학생부 30, 40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학생부는 중요한 게 어떤 대학의 경우, 특히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의 2등급과 4등급의 간극이 점수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정도 지원하면서 내가 논술로 뒤엎겠다. 근데 나는 내신이 4등급이다. 이건 아이러니한 겁니다. 절대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학생부의 등급 간의 점수 차이를 어느 정도 두는지를 보고 논술로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반드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은 보시는 대로 대학별로 아직까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만 좀 말씀드리면, 성균관대나 연세대학교는 보시면은요, 지난해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국수탐 2개 중에 2개 합이 4고 영어가 2등급이라고 해서 별도로 영어를 빼놨죠.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의 경우 국어, 수학, 탐구 하나, 탐구 2개, 탐구 2과목이니까요. 이 4개 중에서 합이 7이어야 되고요. 영어는 또 영어 단독으로 2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등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영어가 별도로 등급에서 기준으로 빠져 있는 대학이 있고 영역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대학만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지난해하고 대동소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저 기준이 낮지만은 않다 정도로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로 뽑는 대학들, 왜 논술로 뽑느냐? 그죠?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논술로 뽑는 대학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쩌다 보니까 논술로 모인 건 아니고요. 논술로 뽑는다는 것 자체는 대학에서 학생부는 고등학교에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수능은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고요. 대학별 고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대학별로 되어 있다는 것에 상당한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라 그래서. 근데 연세대학은 논술에 대해 목숨을 많이 걸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대학의 자연계열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듣보잡인 거죠. 대학에서 도저히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서 한때는 연세대학의 자연계열 논술 문제는 대치동에서조차도 논술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논술 문제는 있는데 그 논술 문제를 해설해 놓은 게 없다는 거죠. 하도 어려우니까 그걸 해설하는 사람도 사실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논술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대학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논술에 지원하느냐? 보면 내 내신이 3등급에서 5등급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교과 얘기했잖아요. 학생부 종합 얘기했죠. 논술이에요. 논술로 쓰자. 그럼 수능 성적이 꽤 괜찮게 나오는데 보니까 나는 자꾸 한계 영역이나 또는 실수를 많이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성적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에 원서를 넣어놓고 수능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논술 시험 보러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성적이 만약에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러면 논술에 시험을 보러 가서 논술 시험을 보겠다라는 보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논술 전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좀 재시문이 좀 쉬워지는 상황이라서 실제로는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에 보면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논술 전형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상황에 처한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고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를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에서 출제한 모의평가 문제나 또는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에 풀어놓은 지난해 논술의 해설들을 한번 좀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적성고사인데요. 적성고사는 논술 전형에 비해서 대학 수준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니 수능 형태로 지금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한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대학의 리스트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 대학들에서 학생부 60, 적성 40%를 반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적성의 고사의 반영 비율이 낮잖아요, 그죠? 예, 학생부에 비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학생부는 정해져 있고 적성고사의 문제의 점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작게 나지 않고요. 배점이 높기 때문에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적성고사의 한두 문항이 내신의 1등급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의 성적이 당락을 거의 좌우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논술처럼 내신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정시에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성시험이 가장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적성 시험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미니 수능 형태입니다. 수능 시험에 국어, 수학, 영어하고 똑같은 패턴 유형으로 나오고요. 단지 문항 수는 좀 줄어들고 배점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도 일반적으로는 수능이 한 80% 정도나 되기 때문에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쉬운 문제를 스피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친구라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수준들을 좀 보면서 나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해도 사실은 좀 늦지는 않습니다만 수능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특기자 전형인데요. 특기자 전형은 특히 실제하고 학생부의 비교가 내용들인데,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학이나 의학이나 또는 컴퓨터와 관련되는, 수학과 관련되는 특히 좀 그 능력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특별한 분야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교과라든지 다른 부분이 낮는데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고요. 특히 이제 보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것들은 국가에서 육성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경희대에서부터 한양대까지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학과들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전형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형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기 능력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중순에 우리가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만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은 수능시험 보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12월 5일이고요. 가군, 나군, 다군. 이제 12월 27일에 수시가 완전히 클리어되는 거니까 하루 쉬고 29일부터 원서 접수를 해서 가는데, 여기도 가군, 나군, 다군 3개 넣잖아요. 그러니까 합격되면 한 곳에 등록하고 두 곳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와 마찬가지로 추합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모집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 모집에 다 못 뽑아요. 왜 못 뽑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이거는 정시 모집 인원 비교네요.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더 이제 늘어난 대학이 있고 줄어든 대학이 있다는 건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표에서 처음 표에서 이제 인원의 수시 정시 비율을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난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 있고 일부 줄어든 대학들도 있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반대죠. 처음에 봤던 표 기억나세요? 수시 정시. 네, 그게 정반대로 정시 모집은 홍대나 외대, 건대 쪽에서 더 많이 뽑고 주요 대학일수록 많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했던 건데, 정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 모집에서 다 못 뽑은 인원들을 이월시켜서 가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달된 친구들이 사실은 계속 있어야만이 추합해서 그 친구들을 뽑아 올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된 친구가 없으면 계속 추합을 해도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뽑아 올릴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최저 기준이 높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노리고 그냥 넣었다가 최저 기준만 되면 기다리면 우리 차례가 올 수 있는, 거꾸로 놓고 보면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복 합격입니다. 중복 합격은 주로 학생부 교과, 경쟁률은 낮은데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여러 군데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중에도 계실 텐데요. 아마 한 군데 합격 소식이 들리면 적어도 4군데나 5군데 자동으로 합격 소식이 다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친구의 첫 번째 조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내신이 아주 높다는 것, 세 번째는 학교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 그러면은 수시 모집에 복수 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뒤에서 계속 불러 올리더라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의.
그럴 경우에는 정시 모집으로 2월 되는 인원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 모집은 보니까 나군에서 가군, 나군, 다군 세 개 군이 있는데 나군에서 정원이 조금 줄어든다는 게 금년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수능 100%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만 선발을 할 수 있는 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도 수학을 약간 강조했는데 왜 수학을 강조했냐면 지난해나 금년에나 상관없이 보시면 인문이나 자연이나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할 때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아요. 40%, 37%, 그죠? 그러니까 수학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우리가 수학 실력이 정시 모집에서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문 계열도. 그러니까 수학 성적을 많이 염두에 두고 수능 수학을 잘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어 절대평가 2년차 시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대로 영어 절대평가가 금년에도 똑같이 시행이 되는데 서울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를 정시 모집에서 점수를 합산해 놓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죠?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합산해 놓고 영어는 추가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헤아려 보자. 그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울대 고려대는 국어 수학 탐구를 다 총점을 합산해 놓고 영어가 1등급이면 점수를 안 빼는데 2등급부터 점수를 빼는 겁니다. 감점시키는 거죠. 나머지 대학들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영어 등급을 점수를 부여해 놓습니다.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3등급은 몇 점 해놓고요. 그거를 그대로 합산시키는 대학이 가점이고요. 비율까지 계산을 해서 시켜주는 데가 점수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도 고려가 되니까 이 점수 부여는 사실상은 영어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가점은 그야말로 등급 점수만 합산이 되는 거고 여기 감점은 비중이 훨씬 더 반영 비율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표가 좀 복잡한데 몇 가지 팁 말씀드리면 보시면 또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감점은 사실은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3등급까지 4등급까지 서울대도 그래서 작년에 4등급까지도 합격을 한 거죠. 영어가 4등급이라도 국수답만 잘 보면. 자, 서강대 한번 보실게요. 여기 1등급 100, 2등급 99, 3등급 98, 4등급 97, 5등급 96. 1등급에서 5등급 가더라도 4점 차이 나죠. 맞죠? 그런데 연세대 한번 볼게요. 100점, 95, 98, 87.5, 75, 60. 1등급에서 5등급의 점수 차이 몇 점입니까? 40점 납니다. 40점. 그 영어를 앵간히 하고 3, 4등급 되는 녀석들은 연세대 오지 마라. 이화여대도 비슷하죠? 250, 240, 230, 220, 210입니다. 그죠? 영어를 2등급 밑으로 가면 오지 마라. 다른 대학에서는 와도 된다. 어디까지? 건대가 빠졌는데 건대도 서강대하고 비슷합니다. 서강대하고.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친구 안 되는 친구에 따라서 정시 지원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쏠리고 안 쏠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니까 정시 모집의 합격석 예측이 상당히 혼란 속에 지금 잠겨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똑같을 거고. 더군다나 아까 6월 모평 봤잖아요. 그죠? 1등급이 4.2%예요. 작년에 10%였는데 영어 1등급자 수가 확 주느냐 확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능 탐구를 반영하는데요. 이거 뭐 제2외국어 한문을 대체해주는 문과에서 탐구의 과목을 제2외국어 한문이 한 과목으로 탐구 한 과목으로 갈아낄 수 있는 대체해주는 대학들이 있고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수준이 많이 높진 않죠. 탐구를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수능에서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 탐구 과목을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또는 탐구 과목에 가산점 주는 친구 많죠. 그래서 자연계열 과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도 중요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보시면 수학 가나를 다 보거나 사과를 다 보는 데도 있고요. 과탐은 정해놓고 수학 가나에 2개를 가산점을 주거나 해서 방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이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정시는 의외로 또 쉬워요. 수능 점수 가지고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수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혀 달라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해놓은 거 가지고 지원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2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또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산점 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해서 좀 빨리 왔는데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입시를 놓고 보면 수시하고 정시 2개가 있잖아요. 그죠? 날씨 요즘 많이 무더운데 조금 맑음 나왔네요. 수시에 지금 붙었어요. 그죠? 등록을 대기하고 있어요. 수능하고 상관없죠. 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수시에 추가 합격 대기하고 있어요. 수능을 망쳤어요. 수시 추가 합격에 대기하고 있는데
예비 번호가 3번이에요. 그죠? 수능이 잘 안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남아있는 3명이 확 빠지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 괜찮아요. 그죠? 기도빨이 되면 아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수시 추합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비 번호 1번이에요. 근데 수능이 대박 났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앞에 앉은 친구가 빠지지 않기를. 그냥 그 대학에 쭉 그냥 있어서 등록하고 잘 다니기를. 나는 정시에도 좋은 데를 가겠노라. 이런 거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시에 불합격했어요. 그죠? 상관없죠. 수능 성적이 웬만큼 나왔네요. 가군, 나군, 다군에 전략적으로 잘 계산해서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최악은 이 경우입니다. 수시에 불합격이 확정됐는데 수능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가지 않도록 지금 전략을 조금 고민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해놓은 거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보니까 그러면 입학사정관 전형들이 자기소개서를 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뭐 자기소개서 얼마나 보느냐?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선생님 추천서도 안 봐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교과 성적과 활동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3개의 전형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복잡한 것들을 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를 보고 평가 요소의 내용들, 항목들이 있고요. 그 관련돼서 이게 정성평가라고 해서 점수 안 매길 것 같잖아요. 다 점수 매깁니다. 이게 몇 점인지 난이도 척도로 A, B, C, D로 가든지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학생부의 어떤 내용들을 보고 자기소개서의 어떤 항목과 연관되는지를 보고 평점을 내려서 그 평점을 가지고 다 합산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다 계산해서 100점 만점에 뭐 99.9, 99.8, 99.7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뽑지는 않고요. 이 능력이 더 나쁜 친구의 경우에는 과감 이제 입학사정관이 이 친구를 뽑읍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부하고 수능하고 이렇게 재서 선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왜? 학생부 준비만 하다 보니까. 하지만 내가 준비해온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수능보다 학생부가 낫잖아요. 그럼 수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수시에 붙어야 되겠죠? 근데 나 보니까 학생부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수능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능, 정시 모집 공부해 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고만고만하면 둘 다를 놓고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어느 쪽으로 몰아지는 게 훨씬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 합격, 당락의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어중간하지 말자. 수시는 전형 유형이 전형 요소에 따라서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아까 제가 봤잖아요. 그죠? 교과, 종합, 논술, 적성, 특기자. 그죠? 그러니까 그 과원대로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전형 유형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걸 가장 많이 반영하는 전형을 선택하는 게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선택에 있어서는. 대학들은요. 여러 가지 전형 요소들을 전형 유형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게 경쟁 대학에 비해서 선점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학에 합격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위 말하는 납치죠. 그죠? 족쇄를 딱 채우는 겁니다. 도망 못 가요. 우리 학교에 등록하든지 정시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걸 구조적으로 작동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잘하고 준비해왔던 것 중에서 이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넘버 원이라고 생각하는 전형 유형을 선택하고 그 전형 요소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6개 선택 중에 그 선택지가 많아야만이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느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에도 나옵니다. 수능하고 학생부를 두 개 비교를 해요. 그죠? 지원 대학 수준. 이 정도 대학이다. 경희대. 정하고 전형 유형. 나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선택을 하겠다. 아니면은 고교 연계 전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고 결정을 하고 학과 정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경우냐면 수시형. 나는 고등학교에 올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만 준비했어요. 수능 아예 공부할 생각도 안 했어요. 저 6월 모평도 그래서 시험 안 봤습니다. 여기에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들을 수시형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에 반드시 넣고요. 그 목표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합격할 대학들도 찾아서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야만 금년 입시에서 그야말로 목표하는 대학에 그 수준의 대학들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정시형, 나는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수능을 보니까 수능 성적이 9월 모평 때도 잘 나왔어요. 다 1, 2 정도 내서 보니까 인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시 높이가 정해지죠. 그 밑으로 넣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 수준보다 높이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별로 좀 다르게 가른다. 하지만 내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만 해서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지원하면 금년 입시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수능하고 학생부 두 개 비교하는 거 보면요.
이게 학생부가 수능에 비했을 때 높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하고 수능이 다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형 유형별로 또는 전형 요소별로 내가 잘하는 걸 매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고민이 많이 돼요. 어느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종합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교과 성적이 높은 것도 아니고 논술을 여름 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자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다 왔다 갔다 합니다. 교과를 6개를 내야 되나, 논술을 6개를 내야 되나, 학종 6개냐, 아니면 사이좋게 둘둘둘로 나눠야 되나, 수능 최저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해지더라도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따고 가면 아까 중간에 얘기했잖아요. 남아있는 2달 동안 더 좋지 않아요. 아이가 계속 힘들어지고 부모님은 그 힘든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걷어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가지수하고 양을 줄여주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 수시에 당락을 좌우해서 뭔가를 이제 가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해야죠. 상향도 하고 적정 안정도. 하지만 정시 수능이 내가 믿을 구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향 지원 다 해도 됩니다, 6개.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다만 수능 최저의 기준은 조금 중요하기도. 수시에 유리한 경우는 5, 6을 가야 되고요. 정시에 유리한 경우는 1하고 2 쪽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놓고 보니까 내신 등급이 한 3등급 이상 정도면 수시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고요, 그죠?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수시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논술이나 또는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전형에서는 뭔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더라 이런 겁니다. 자, 보니까 논술 전형은요, 아까 제가 뒤에서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경쟁률이 처음에 되게 높아요. 근데 뒤에 많이 낮아집니다. 한 자릿수까지. 왜 그러냐 봤더니 수능 대박으로 논술 시험 안 들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있어요. 낮아지죠. 최저 기준 미달, 논술 시험 안 올 거죠. 최저 기준을 통과, 한 문제 때문에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잖아요. 이 친구 논술 시험 보러 갈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럼 이 친구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합격했는데 등록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하거나 다른 데로 갈아타는 경우죠, 그죠? 이래서 논술도 경쟁률이 예상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논술로 붙는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을 시도했다는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논술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논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도 있잖아요. 좀 다양하지만 제가 이렇게 써본 이유는요,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막막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좀 써봐야 되고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지는 각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헤아려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수시 지원 점검 지금 하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수시형이냐 정시형이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목표 대학은 어디일까요? 한번 좀 점검해봐야 돼요. 잘하는 전형 요소를 수시에서 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개 모두 안정 지원한 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만약에 다 붙고 난 다음에 후회스럽다고요. 야, 전문대 하나라도 넣고 가지. 붙었어요. 그럼 금년 입시는 끝나요. 물론 전문대학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대학 관계자들 저한테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기준 달성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 잘 됐는데 면접도 잘 봤는데 최저 기준 달성이 안 되면 불합격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준비하는 자체는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좀 덜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학예정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수능 마무리 학습의 시간을 얼마나 하라는 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9월달 수시 모집 원서 넣고 난 다음에 저는 대부분 학생들 한 2달 동안 수능 공부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하지 마시고요. 수능이 최저나 또는 정시에 해야 될 경우에는 그 2달의 수능 공부가 실제로 금년 대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과 관련되는 다른 정보들 자료들은 많은데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생략을 하고요. 이 표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표입니다, 그죠?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논술이 있어요, 특기자가 있어요, 교과가 있어요, 적성이 있어요, 정시 수능도 일반이 있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수능, 논술 요거는 전형 요소입니다. 전형 유형과 전형 요소가 가장 많이 일치하는 쪽을 고르시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이 표를 만들어 놓고 한번 보세요. 내가 전형 유형으로 정한 6개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골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냥 시간만 투자하지 마시고요, 의식해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어느 대학에 내가 목표를 하고 붙을 거냐를 지금부터도 고민을 하고 지원을 좀 염두에 두고 남은 시간 준비해 가시는 게 합격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영혼감도 있고요. 자료 나중에 보시고 좀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시 모집에 다시 만나요? 만나지 마요? 만나지 마요? 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하셔서요, 금년에 꼭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